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58편 260년 만에 이름을 얻은 정종.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던 때가 서기로 치면 1418년 8월인데요. 이때부터 조선에는 상왕이 2명이나 존재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이어집니다. 태종 제위기에 이미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정종은 상왕이라는 호칭을 동생인 태종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노상왕으로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가 늙을 노자에 노상왕이 됐을 때는 실제로도 이미 회갑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많이 노쇠했던 모양입니다. 1년쯤 뒤인 1419년 9월에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정종이 거처하던 인덕궁에 태종과 세종의 발길이 부쩍 잦아집니다. 세종 원년 9월 21일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서 노상왕을 문병하고 쌀 200석을 들여 치료 비용에 쓰게 하였다. 9월 24일 상왕이 인덕궁에 가서 노상왕을 문병하고 밤중에야 수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26일 노상왕 전하께서 훈거하시었습니다. 노상왕 전하! 노상왕이 인덕궁의 정침에서 흉하시었다. 향년 63세, 제위 3년, 거한 20년이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인덕궁에 가자 백관들 역시 소복 차림으로 임금을 따라가서 문 밖에 줄지어 섰다. 판통예 문사가 임금을 인도하여 전문 안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먼저 사배를 하고 15마디의 곡을 하였다. 상왕은 몸이 불편하여 임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왕이 상주가 되었으며 조정은 열흘 동안 정무를 정지하고 음악을 멈추고 도살과 혼인을 금지하였고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였으며 실록에는 정종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는 그 졸기의 내용이 이채롭습니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노상왕이 인덕궁의 정침에서 흉하시었다. 향년 63세, 제위 3년, 거한 20년이다. 제위 3년이란 기록은 물론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살 거자에다 한가할 한자를 써서 거한 20년이라고 한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종은 63살까지 살았는데 그중에 3년은 임금의 자리에 있었고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 20년 동안은 그저 한가롭게 놀면서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애당초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인물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시로 과도기를 맡았던 임금이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거한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게 거한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한가하게 지내면서 특히 자식이 없죠.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 흥미로운 건 부부 사이는 또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둘이서 적절히 그 운동도 해가면서 정말 무리 없이 성격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지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실록에서도 거한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대 오학령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본처인 왕비 김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의미고요.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아들 15세, 딸이 8명이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연려실기술의 정종조 고사 본말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는 데 정종은 세운 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태롭고 혐의스러운 때에 전의를 받아 왕위에 앉은 정종은
15명의 왕자들을 모두 절로 보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게 하였으니 후환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처럼 지극했던 것이다. 후환이 두려워서 후비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모두 절로 보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권력을 줬고 왕위를 탐했더라면 3년 만에 왕위를 동생인 태종에게 넘겨주고 물러났을 때 분노 내지는 좌절감 따위를 느꼈었겠지만 그는 애당초 왕이 될 의지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왕위에 있을 때나 상왕으로 물러났을 때나 정치는 동생인 이방원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그저 격구나 사냥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송웅섭 선임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종은 제의하고 있던 그 기간에도 실질적인 국사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정책들을 그가 기획해서 집행하거나 이랬다기보다도 주로 이제 태종, 후에 태종이 된 이방원에 의한 그 구상과 계획들이 실행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도 정무보다 격구 내지는 오락을 많이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퇴위한 이후에 20년간 더 이제 살면서 했던 일들도 대략적으로 인덕궁에 거주하면서 사냥이나 격구, 연회, 온천 이런 식의 그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격구나 사냥 등의 유희로 세월을 보낸 것이 정종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태종에 의해서 임시로 왕위에 올려진 그가 작심하고 뭔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하려고 들었더라면 그 모습을 태종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미 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듯이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태조와도 불화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린 이복 동생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잔인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형인 정종에게만은 대단히 깍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종 11년 6월 14일의 기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였다. 과인이 전일에 상왕께 고하기를 창덕궁의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인이 그저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더구나 부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과인이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분을 섬기려 하는 바이다. 며칠 뒤에 상왕을 반드시 모셔서 연꽃을 구경시켜 드릴 것이니 너희들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승정원의 승지들을 호출하고서 말했다. 과인이 내일 상왕을 청해 연꽃을 구경하려 하는데 지금 가뭄이 심해 연향을 베푸는 것이 불가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주상 전하, 상왕께서 오시어 참석하신다 하여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런가?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다면 오늘도 청하고 내일 또 청하고 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겠구나. 근데 의리상 과인이 몸소 찾아뵙고서 모셔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약간의 병이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니 세자를 보내서 청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하께서 옥체가 편치 못하시다면 어떻게 감히 거둥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자로 하여금 청해오게 함이 좋겠사옵니다. 임금이 곧 세자를 보냈다. 마침내 상왕이 연회장에 이르니 때마침 오랜 가뭄 끝에 신령스런 비가 내렸다. 이에 임금과 상왕이 매우 기뻐하였다. 임금이 시 한 수를 지었다. 상왕 전하의 수레가 왕림하시어 옥잔을 올려오니 때마침 단비가 내려 홍리를 적시도다. 이어서 임금이 일어나 춤을 추니 상왕도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청단자 한 필, 초록비단 한 필, 홍초 두 필을 상왕에게 드리고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태종이 제위 중에 상왕으로 물러난 정종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위에 있을 때 2년 동안 전혀 무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자료를 아무리 봐도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정종 자신도 자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도 그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태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친형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데 대한 태도가 이제 극진한 예의로 나타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이 목숨을 빼앗은 방석과 방번은 이복 형제인 반면에 태종에게 있어서 정종은 어머니가 같은 동모형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죠. 정종이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빈전에 나와서 제를 올리는데요. 그 제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성자를 보내지요. 동방에 처음으로 나라를 만드셨도다. 상왕께서는 그 큰 사업을 계승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도다. 나는 의로는 부자가 아니고 혈육으로는 형제가 아니다. 상왕과 나는 풍류가 좋아하는 것 같이 서로 화합했고 함께 편안한 세상을 누렸도다. 헌데 어찌하여 하늘은 영영 그 몸과 목소리를 거두어 갔다는 말인가? 어찌 이 슬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단 말인가? 상복을 두르고 빈전에 서니 애통한 맘 가눌 길이 없도다. 변변치 않은 잔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옷서풀 적시도다. 하늘에 있는 영이시여, 부디 돌보고 흠양하기를 바라노라.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종이 별세한 이후 임금의 자리에 있던 세종이 타계한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신 총재 권희달, 주상전하의 부르심 받고 왔사옵니다. 어서 오시오. 노상왕 전하께서 훈고하셨으니 이를 명나라에 알리고 황제로부터 시효를 청해 받아와야 하지 않겠소? 시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운데 지금 경영군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 있지 않사옵니까? 이 경영군은 이미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올랐을 것이오. 그러하니 경이 시효를 청하는 표문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만약에 명나라 서울에서 경영군을 만나게 되면 그가 흑대를 두른 흰 옷차림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자, 이 청시 주본을 가지고 떠나시오. 예, 주상전하. 세종이 권희달에게 줘보낸 청시 주본, 즉 황제에게 정종의 시효를 청하는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정종의 본명은 이경이고 태조 이성계의 시호는 강헌대왕입니다. 황제께 아뢰요. 신의 백부인 이경은 신에 돌아간 조부 강원왕의 적자로서 조부가 노환 때문에 이경으로 하여금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경진 11월에 백부 이경은 풍병을 앓았고 또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아비 이방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 뒤 자리를 내놓고 한가히 있으면서 신병을 요양해 오다 요즘에 와서 병이 심해져 흉서하였습니다. 의거할 시효를 의당 주청해야 했기에 삼가 갖추어 주문하나이다. 그리고 고인의 일생을 정리해 적은 행장도 갖추어서 보냈는데요. 그 내용 또한
이렇습니다. 전 권서국사 이경은 강원왕의 적자로서 정유년 7월 1일에 탄생하였고 천성이 순수하고 지행이 단정하며 무략에 뛰어나 일찍이 강원왕을 따라가 무토적과 싸워서 격파하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다. 경오년에는 예산에서 외적을 잡아 승리를 거두었다. 무인년 가을 9월에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승습하여 3년 동안 재위하였고 경진년 겨울 11월에 병으로 친동생에게 전이하고 난 뒤 한가히 지내면서 20년 동안 신병을 요양하였으나 기해년 9월 26일 정침에서 흉하였으니 향년 63세이다. 그런데 세종이 정종의 시호를 요청하면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국서들 중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세종은 그 국서에서 신의 백부인 이경은 돌아간 조부 강원왕의 적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정종을 일컬어 백부, 즉 큰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문제를 삼기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태종이 정종의 빈전에서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상왕과 나는 의로서는 부자간이고 혈육으로는 형제간이다. 태종이 정종을 일컬어 의로서는 부자간이라고 했는데요. 정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방원은 정종의 세자의 지위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학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세종에게 정종은 조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혈육의 관계만을 내세워서 백부라고 한 것이죠. 제후국인 조선이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학령 교수는 인조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조가 아버지가 정원군인데 선조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해군이 폐위되기 때문에 이 인조는 선조의 아들격이 됩니다. 종법상으로는 한 자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군은 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떴어요. 왕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가 그 자리에 추승해서 원종으로 그걸 끼워넣으려고 하죠. 이제 뭐 인정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니까. 그런데 종법상으로는 명확히 이건 다르죠. 그래서 이 종묘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조의 아들로서 인조가 자리매김 되는 것처럼 세종한테는 정종이 분명히 종법상으로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런 종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 관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백부란 말도 쓰고 하는데 왕통을 얘기할 때에는 종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은 정종을 조부라고 해야 하지만 혈육 간의 관계만을 내세워서 백부라고 한 것은 당시에 왕실의 계통을 규정하는 종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학령 교수의 의견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명나라 황제에게 정종의 시호를 요청하면서 정종을 국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권서국사라고 표기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참고로 권서국사란 나랏일을 임시로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정종은 분명히 태조의 뒤를 이어서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었고 태조가 종묘에도 국왕이 바뀌었음을 고했는데요. 왜 세종은 임시 국왕의 의미가 담긴 권서국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의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국왕의 어떤 임무이니까요. 말 그대로 그 권서국사라고 하는 명나라의 그 시호를 청할 때 그 권서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임시로 그 국가의 일을 맡아봤던 분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명에 의해서 당시 천자국이었던 명에 의해서 책봉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었을 때도 임시로, 그러니까 양위를 태종에게 이제 해준 상황에서도 임시로 왕을 맡고 있다가 퇴위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의례 절차에서는 그런 분에게 어떤 이 왕으로서의 시호를 내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송웅섭 연구원은 세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정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종에게 왕위를 넘겨줬기 때문에 바로 그 명나라 황제에게 시호를 청하면서 책봉받지 못한 왕을 국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원나라의 책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문을 보낼 때에는 고려 국왕이라고 하지 않고 권서국사 혹은 권지국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명나라 황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사의 의미로서 권서국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령 교수 역시 의견이 같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일부러 눈에 띄게 누구를 배제시키고 이런 스타일로 정치하는 군주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빼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도 저 세종 입장에서 득될 게 없어요. 백부인, 나중에 이제 정종이 되는 그 명나라에서는 공정대왕이라고 불러줬던 그 존재를 지운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될 게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무엇보다 세종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도를 감추고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와서 정종에 대한 황제의 시호를 전달한 것은 세종 2년 4월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제문과 제물을 받들어 도착하므로 상왕과 주상이 먼저 나아가서 흰옷과 검은 띠와 익선관 차림으로 대문 밖에서 영접하였다. 사신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집사자에게 주어 올리게 하고 황제의 제문을 읽었다. 짐은 예부 원해랑 조양 등을 보내어 조선국 전 권서국사 이모에게 제사를 하노니 오직 그대는 온순하고 독후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선한 것을 즐겨하고 명나라 조정을 존경하여 오래되어도 변치 아니하더니 나이가 많으므로 일을 쉬고 집에 물러가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이 태평시대를 즐길까 했더니 어찌하여 한 번 병들자 잠이 든 듯이 영원히 가버렸단 말인가. 옛일을 상기하고 먼 곳에서 잠이 든 신하를 생각하면 슬픔과 아픔을 가눌 길이 없도다. 특별히 융숭한 휼전을 베풀어서 그대에게 시호를 공정이라 하사하고 사람을 보내어 희생과 단술로 제사하게 하노니 구원에서나마 이것을 흠향하라. 애당초 조선에서 시호를 청하는 표문에 권서국사라고 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조선국 전 권서국사라고 적어서 보낸 겁니다. 어찌됐든 명나라에서 공정이라는 시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종을 공정대왕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 전에 순효대왕이라고 칭한 적이 있었으므로 둘을 합해 공정순효대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왕계를 순서대로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조 다음에 정조의 묘호를 끼워서 부르게 된 것은 정종이 세상을 떠난 지 260여 년이나 지난 숙종 때부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른 왕들은 세상을 떠나자마자 무슨 조 혹은 무슨 종이라는 묘호가 바로바로 추중돼서 그렇게 불리는 데 반해서 유독 지금 우리가 정종이라고 칭하는 공정왕만은 260여 년 동안 그냥 공정대왕으로만 불렸을 뿐 숙종 때에 가서야 가까스로 정종이라는 묘호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종이 정종을 애써서 무시해서 조선의 왕계에서 그를 제외시켜버리고 태조, 태종, 그리고 세종 이렇게 이어내린 것으로 조선의 왕통을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세종 15년 5월 3일 새롭게 세운 사당인 문소전에다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이안하였다. 임금이 문무 군신들을 거느리고 안신제 의식을 친히 거행하고 환궁하였다. 여기에서도 공정왕, 즉
정종의 위패는 빠져 있습니다. 그해 5월 15일에 여진을 평정하고 신하들의 할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이 내린 교서를 보면 돌이켜 생각건대 우리 태조 강원대왕께서 천운에 순응하여 조선을 개국한 뒤 안으론 정치를 닫고 밖으론 외적을 물리쳐 동국을 편하게 하니 북쪽의 야인들이 그 위험에 눌리고 덕을 생각하여 꼬리를 흔들며 애걸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종께서 그 대통을 이어받아 유업을 계승하고 널리 포용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를 굴복시켜서 오랑캐들을 모두 통솔하였도다. 이후 과인이 부덕한 몸으로 조정의 법과 유언을 받아 야인을 기르고 대접하는 데 특별히 고유를 더해 그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제하였더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태조가 처음에 나라를 세워서 어찌어찌 했고 태종이 그 유업을 계승했으며 그 뒤를 세종인 자신이 잇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태조와 태종 사이에서 언급돼야 할 정종을 쏙 빼놓은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 27년에 정인지 등에게 명을 내려서 지은 용비어천가에서도 조선의 창업을 노래하면서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언급하고 나서 그 뒤에 태조, 그리고 태종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2대 임금이었던 정종은 아예 왕의 계통 바깥으로 빼버린 것이죠. 자, 이외에도 세종이 언급한 발언 중에서 정종은 거론하지 않고 태조가 나라를 세웠고 태종이 그 유업을 계승했다 이런 내용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조선국왕 이야기의 저자 임용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카인 세종은 그에게 끝내 묘호를 추증하지 않았다. 정종이라는 묘호는 숙종 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에 올린 것이다. 그래서 정종실록은 실은 공정대왕실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세종이 보기에 큰아버지는 임시왕이었고 대통은 태조에서 태종으로 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종의 후손들은 국왕의 직계임에도 불구하고 태종이나 세종의 후손들에 비해 계속 차별을 받았다. 이 문제에 관해 세종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논문이나 저술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정말로 어떤 편협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큰아버지인 정종을 왕통에서 제외시키고 조선 초기의 왕실 계통을 태조, 태종, 세종으로 정립하려고 했을까요? 태종이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이라고 하는 뒤에 붙여지는 그러한 그 시호를 태종대에 올려드리지 않은 뭐 이러한 입장도 고려해 봤을 때 뒤에 국왕들이 태종대의 어떠한 이 결정들에 대해서 번복해야 될 굳이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면들은 실질적으로 정종이 담당했던 역할, 국왕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과 이제 같이 연계되면서 정종에 대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박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이 타계했을 때 그 묘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태종이 정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 역시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묘호를 추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정대왕은 태조대왕의 왕통을 이어받은 이 나라의 제2대 임금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연히 종묘에도 배향되어 있는데 어찌 묘호를 올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름다운 묘호를 지어서 추중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줄 조정 신료들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종 자체가 무슨 정치 세력을 거느렸던 임금도 아니었고 재위 기간도 짧았고 세력도 미약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존재감이 미미한 임금이어서 묘호를 추중 안 한 것마저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송웅섭 연구원의 견해가 이러합니다. 오학령 교수는 정종실록의 편찬 과정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정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종에 대한 묘호는 먼저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생각에 정종 때도 정종이 왕이었지만 거의 이 태종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재미있는 게 정종실록이 언제 편찬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태종실록하고 같이 편찬됩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선 그 시대는 태종 시대하고 같은 걸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종이 세종 원년에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정종실록을 편찬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종실록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편찬하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정종은 재위 기간도 짧았고 그나마 태종에 비해서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획득하기 전에 임시로 잠시 임금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정종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을 그냥 태종의 재위 기간과 한데 묶어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바로 묘호가 추증이 됐다면 태종이라는 묘호를 그가 차지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태조는 왕업을 개창한 시조에게 주어지는 묘호이니까 당연히 이성계의 몫이고요. 또한 태종은 일반적으로 태조에 버금갈 만한 업적을 남긴 임금에게 올리는 묘호이니까 역시 이방원의 차지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 공정대왕에게 무려 260여 년 동안이나 묘호가 주어지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이 문제가 아주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성종 6년 1월 15일치의 실록 기사를 살펴보시죠. 이때에는 공정대왕, 즉 정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대왕의 아들 무림군 이선생 등이 상언하였다. 주상 전하, 지난 기축년에 예종대왕께서 공정대왕의 묘호를 희종이라 일컫고 장차 세조대왕과 더불어 동시에 부묘하도록 어명을 이미 내리셨사온데 갑자기 승하하시었기에 이뤄지지 못했사옵니다. 헌데 이제 주상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가 이미 7년이나 지났사온데 지금에 이르도록 시행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공정왕의 묘호를 추증하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유중불화하였다. 유중불화란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임금이 답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상소문을 궁중에 머물러 있게 하고 관계 기간에 일부러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후로도 공정대왕에 대한 묘호 추증 문제가 수차 논의됩니다. 연산군 때, 또 중종 때, 명종 때, 그리고 선조 때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종 같은 경우도 태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국왕들도 선왕의 어떠한 이 처사가 그와 같았는데 굳이 당신 대에 와서 본인 대에 와서 그것들을 번복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의례가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부상되는 상황 속에서는 다시 일종의 살인들 사이에서의 여론들, 의례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숙정이 수렴한 것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드디어 숙종 7년이 됐습니다. 주상 전하, 선원계보 교정청에서 아뢰옵니다. 공정대왕의 묘호가 빠져 있사옵니다. 공정대왕은 종묘사직에 죄를 범한 것도 아니온데 묘호가 없사오니 그 묘호를 추증함이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 이전에 이미 공정대왕의 묘호를 안종이라 정하였다는 말이 전하고 있사오니 묘호를 추증토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주상 전하. 수백 년 동안 빠졌던 묘호를 갑자기 청하기는 어렵사옵니다. 청컨대 대신들에게 깊이 의논하게 하시옵고 실록을 잘 검토하여
묘호 문제를 처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때에도 묘호 추증이 바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빠진 채로 지내왔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지어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반론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2품 이상의 당상관들이 토론을 벌인 결과 묘호를 정종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정대왕은 260여 년 만에 정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정종의 묘호가 하필이면 숙종 때에 와서야 추증이 된 데에는 이 시기 왕가의 질서를 정리하고 혹은 결로됐거나 잘못된 분묘 등을 교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노산군이 단종이란 묘호를 얻고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의 경우도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에 와서야 그 위패가 사당에 분묘됐던 겁니다. 송웅섭 연구원과 오학영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노산군도 추승이 되어서 단종이라고 하는 이 묘호를 받고요. 그리고 뭐 육신들도 그의 노산군에게 충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육신들도 이제 정식으로 기려지는 그런 현상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덕왕후 약간 요 전이지만 현종대에는 신덕왕후의 종묘에 다시 그 배양하는 이러한 일들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숙종대에는 여러 가지 이 조선 전기의 미비한 의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종의 묘를 올려드리는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제2대 임금은 사후 262년 동안이나 공정대왕이란 어정쩡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서기 1681년에 이르러서야 정종이라는 묘호를 얻게 된 셈입니다. 주상 전하, 전라도 관찰사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 들리를 마친 뒤 소를 끌고 귀가하던 농부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사람과 소가 모두 죽었다 하옵니다. 보름 전에는 경상도에서 김덕이라는 아녀자가 벼락을 맞았는데 등에 업고 있던 2살 된 작은 여자애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하지 않았던가? 네, 요즘도 여름철이면 낙뢰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과 세종 연간만 해도 이 벼락과 관련된 기사가 180여 건이나 올라있을 정도로 벼락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조정에서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태종은 벼락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될 때마다 이 벼락이 왜 치는지, 벼락을 내린 하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선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신료들과 자주 토론을 벌입니다. 태종 9년 윤 4월 23일 천둥과 벼락에 대한 일을 계문한 것으로 인하여 임금이 언급하였다. 과인이 전에 삼국사를 읽어보니 어떤 여자가 간통을 한 일로 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에 벼락이 떨어져서 옥문이 부서지는 바람에 그 여자가 탈출해 도망친 일이 있었다 했다. 지금의 절기가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철에 속하는데 기후가 그 조화를 이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옵니다. 신은 전하께서 덕을 이뤄 그러한 것인지 정사가 잘못된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기후가 조화를 잃은 것은 벌써 여러 날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사의 잘못이 있다면 간관이 의당 알 것인데 어찌해 그때그때 지적하여 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어명을 받아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야 간관이 이를 알 수 있사옵니다. 일이 이미 시행된 뒤에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간관을 의정부에 예속시키도록 청한 까닭은 이 때문이옵니다. 벼락이 치는 것은 기후가 조화를 잃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잘못됐다는 사실을 간관들이 그때그때 지적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무슨 얘기냐? 임금이 간관들을 꺼려서 의정부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잘잘못을 일찍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과 대간이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피뢰침을 발명한 때가 18세기 후반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명동성당을 수리하면서 피뢰침을 가설해서 시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개며 천둥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알 길이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이 벼락은 글자 그대로 천벌로 여겨졌겠죠. 벼락과 같은 제2현상에 대해서 태종 이방원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기사가 태종 6년 7월 11일에 태종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뇌진, 제의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 박은이 지난달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도대체 뇌진이 사람에게 치는 것은 무슨 이치인지 과인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겠노라. 전하, 세상에서는 뇌진을 천벌이라고 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이 이를 내리치는 것이옵니다. 내가 일찍이 경서와 사기를 읽은 바에 의하면 지난 역사에서 권신과 간신들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임금을 협박했는데도 오히려 그 자들은 보전함을 얻어 천벌을 받지 아니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사람이 어쩌다가 애군을 만나거나 때마침 사기에 걸려서 그러할 뿐이다. 하늘이 내린 천벌이 벼락이라면 나라를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수두룩한데도 그들 중에는 벼락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시골의 농부와 아녀자와 어린아이가 무슨 천벌받을 일을 지어서 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겠느냐.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태종의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놓고 태종 이방원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로 두렵도다. 하늘이 내리는 재변을 옛 글에서 인사의 소감이다라고 했고 중용에서 또 말하기를 나의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도 순하다 했은즉 대개 한 사람의 기가 문득 천지의 순함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니 이 이치는 매우 묘하고도 두려운 것이다. 죄 많은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벼락이라는 천벌을 내린다는 얘기는 납득을 못하겠지만 인사, 즉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하늘에서 재변을 내리는 것이니 이것은 두렵다. 자, 이런 얘기인 듯한데요. 오학령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게 율가가 갖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벼락 같은 게 이제 천인 가뭉해서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선하게 말하자면 나쁜 놈이 벼락 맞고 이러는 건 아니다. 다만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하면 우주의 기운이 어그러지고 그것이 이제 벼락이나 때 아닌 벼락이나 우박 이런 걸로 나타난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그 농부가 벼락 맞은 것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인과로 선하게 인과로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는 유가적 합리성 속에서 부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치 전반과 우주의 조화의 기운의 조화 이런 것과의 문제는 그건 군주로서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하는 걸 항상 인정을 하겠죠. 자, 글쎄요.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피뢰침을 세울 줄 아는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늘의 경고라고 생각하고서 반성의 계기로 삼았던 당대 위정자들의 벼락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더 필요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원년 10월 29일 병조에서 태종에게 강물을 나가자는 건의를 올립니다. 상왕 전하, 강무는 나라의 중요한 의식이옵니다. 또한 철따라 전렵을 하는 것은 누대에 걸쳐 걸음없이 해온 일이오니 이를 폐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누가 강물을 폐하겠다 했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더냐?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강무에 통 생각이 없으신 듯 보이옵니다. 주상께 가서 강무를 권해 보았느냐? 예, 상왕 전하. 주상께서 뭐라 하시더냐? 주상전하께서는 춘추전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셨사옵니다. 사고가 없는데도 전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경이라고 한다. 바로 이 대목이옵니다. 주상이 나라 안에 아무 사고가 없는데도 사냥을 나가지 않는 것을 불경이라 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강무를 나가겠다는 말이 아니더냐? 주상이 지당한 얘기를 했거늘. 그런데 상왕 전하, 아무 사고가 없는 때를 택하여 강무를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곧 안 나가시겠다는 말씀과 같사옵니다. 어째서 그러하단 말인가? 주상 전하께서는 농사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전렵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노 상왕 전하의 상제 때문에 또 거행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주상이 그랬다는 말이지. 예, 상왕 전하. 이제 이미 노상왕 전하의 상제도 끝났사오니 이해부터 내려오는 중동에 대열한다는 전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강무 행차를 거행하도록 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내가 선지를 내려서 강무를 가도록 할 것이며 주상도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고 준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중동에 대열한다고 했는데요. 중동은 동짓달, 즉 음력 11월을 말하고요. 대열은 대규모 열병을 일컫습니다. 이에 겨울에 대대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강무 행차를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실록에 나타난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인 출신이면서도 무인기지를 유감없이 과시했던 태종과는 달리 세종의 경우에는 사냥 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즉위년 10월 9일에 세종실록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상왕이 일찍이 정부와 육조에 이렇게 유시하였다. 우리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너무 비중하시니 때때로 밖에 나가서 노님으로써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또한 문과 무 중 하나를 편벽되이 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사를 강습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종은 비대해서 운동을 해야 하고 또한 문무를 겸비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아들인 세종에게 무에 대한 강습을 시켜야겠다. 태종의 얘기가 이러했던 겁니다. 송웅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태종만큼 세종이 즐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인 이 세종에게 몸이 비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세종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과히 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아버지인 태종의 입장에서는 국왕으로서 그 담당하는 과정에서는 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질상 좋아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강제로 좀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학령 교수는 이 시기 세종이 아버지인 태종과 강무 나가기를 꺼려했던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병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왕이 주관을 하는데 태종이 세종한테 이 선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병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병권 문제를 건드렸다가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 태종에게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세종이 안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 병권을 상왕인 아버지가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게 오히려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태종이 세종을 데리고 강무에 나서겠다고 선지를 내려서 선포한 이상 겨울철에 대규모 대열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나 대간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왕 전하, 지금 노상왕께서 빈소에 계시고
장례도 끝내지 않았사옵니다. 상주이신 상왕전하와 주상전하께서 밖으로 거둥을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상주로서 이미 날수로 달수를 바꾸어 계산하는 사항을 이미 마치지 아니했는가? 따라서 모처럼 궁궐을 나가 군사를 조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야? 날수로 달수를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을 일찍이 일깨워서 말했어야 하거늘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강무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날수로서 달수를 바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3년상을 치르는 데 있어서 3년을 꼬박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서 상을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3년상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지요. 어찌됐든 태종은 간관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강원도로의 강무 행차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막 강무 행차가 강원도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유정현, 박은, 변계량, 허조 등의 원로 대신들이 직접 말을 몰고서 상왕인 태종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니, 경들이 오인일로 친히 말을 몰고서 예까지 나온 것이요. 상왕 전하, 긴히 전해 올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해보시오. 전하, 강무에 나가시는 것은 반대하지 않사오나 신들이 올리는 한 가지 청만은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말해보시오. 강무를 참관하시되 상왕 전하께서 직접 말을 타고 사냥하시는 것만은 삼가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소. 내 경들의 말을 따를 것이오. 태종은 그 약속을 지킬까요?